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라오스트 파원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청라 호수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잘 지내시죠? 잘 안 들립니다. 예, 오늘 저 라오스.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들리긴 들리는데 굉장히 먹먹해서. 굉장히 먹먹하구나. 네. 지난번, 잠깐만. 오늘이 2026년 1월 25일. 예, 일요일 아침. 네. 한국 시간 8시, 라오스 시간 6시인데요. 오늘 계신 곳은 지난번에 계신 곳과 달리 옮기셨죠? 어디로 옮기셨어요? 여기가 네. 이제 제가 지난번에 있던 건 아마 루앙프라방이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루앙프라방만 해도 관광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와이파이 시설이 좋아서 그때는 사실 전화가 오히려 잘 안 들렸고 그래서 와이파이로 왜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그랬죠.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는 감도가 아주 좋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숙소가 제가 이제 그 시판돈이라 그래서 라오스의 가장 남부예요. 네. 그래서 라오스가 아주 길쭉한 나라인데 남부로 오면은 강이 있고 메콩강 바로 건너편에 지금 강 건너편은 캄보디아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왔더니 숙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방에서 와이파이가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와이파이 신호가 너무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전화 통화로 로밍으로 지금 이제 통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감도는 좀 떨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박동 부장님하고 통화하는데 별로 저는 어려움이 없어요. 다 잘 들리거든. 예. 깨끗하진 않아도 먹먹하긴 하지만. 예, 뭐 우리가 워낙 요즘에 깨끗한 음질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뭐 들을 수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이런 통화를 많이 했지 뭐. 그렇죠. 네, 들을 수는 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제 라오스에서 계속 여행 중이고요. 네. 루앙프라방, 그러니까 이 라오스의 경주라고 할 수 있는 오래된 문화유산 도시, 유네스코 문화유산 도시 루앙프라방을 떠나 방비행을 갔고요. 방비행,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튜빙. 예. 방비행이 사실은 유럽의 여행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곳이죠. 네. 그래서 원래 라오스라는 나라를 유럽 여행자들이 어떻게 발견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유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쪽 이 지역의 여행지는 사실은 태국이에요. 태국. 왜냐하면 태국에 일단 방콕이 맨 먼저 떴죠. 혹시 우리 박동 부장님 옛날 디스코 노래 중에 One Night in Bangkok in the 빠빠빠빠 이런 노래 알아요? 디스코텍에서 많이 했던. 예. 저게 노래 곡조는 들어봤는데 그 내용이 그건지 몰랐어요. 그렇지. 예. 그 가사가 그거예요. One Night in Bangkok. 근데 방콕이 예전에 이제 유럽 여행자들 사이에서 많이 인기가 있었고, 자 그러다가 사람들이 방콕에 왔다가 그 다음에 미국 군인들에게 인기를 끈 곳은 방콕 바로 밑에 2시간 거리로 3시간 거리에 있는 파타야였죠. 그런 다음에 이 007 영화 이 영국 영화인 007 영화의 로 유명해진 푸켓섬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유럽 여행자들이 그리는 어떤 아시아의 이 휴양지라든지 이런 거는 태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방콕, 파타야, 푸켓 이런 태국의 각 여행지가 뜨다가 사람들이 이제 치앙마이까지 발견을 했죠. 네. 치앙마이도 요즘 이제 근데 치앙마이까지 가고 난 다음에 치앙마이에서 배를 타고 쭉 메콩강 하류를 따라서 내려가면은 캄보디아. 우리가 또 많은 유럽 여행자들이 꿈꾸는 앙코르와트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를 타고 치앙마이에서 쭉 내려가면 몇 날 며칠 걸려요. 슬로보트를 타고 이제 가는 건데 그걸 쭉 타고 가다가 중간에 방비행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물살이 이렇게 아주 급하지도 않고 아주 약간 재밌는 어떤 개울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튜브를 물에 띄우고 노는 게 재밌다라는 거를 유럽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방비행에서 그 튜브가 우리가 이제 쉽게 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여름에 워터파크 가면
그 캐리비안 베이라든지 아니면 오션월드 이런 데 가면 왜 와일드리버라고 있어요. 왜 네. 그 둥근 그게 이렇게 튜브 타고 둥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잖아요. 네. 근데 이것의 자연 버전인 거죠. 밀림 속을 이런 그 튜브를 타고 2시간 정도 이렇게 2시간이나? 타고 내려가는 그런 코스가 있거든요. 허리 아프겠네. 2시간이나.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날 예약을 하면은 그 차가 와요. 네. 그 호텔로 이제 낮 12시쯤 차가 오는데 그 차에 위에 튜브가 잔뜩 실려있는데 그 튜브는 우리가 물놀이용 튜브가 아니에요. 네. 그런 알록달록 예쁜 물놀이용 튜브가 아니고 시커먼 그 트레일러, 아주 커다란 그 트레일러 트럭 바퀴에 들어가는 그 튜브를 자동차, 타이어 튜브를 이제 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막 유럽 여행자들이랑 같이 한 10명 가까이서 이렇게 타고 갑니다. 그러면 방비행 마을에서부터 강줄기를 따라 상류로 올라가요, 차로. 차로는 한 10여 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풀어놓고 자, 여기서 이제 니들 튜브 타고 내려와. 우리는 저 하류에 가면은 튜브 수거장터가 있어.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튜브를 타고 한 2시간 동안 쭉 흘러가는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제가 되게 이번에 제가 12년 전에도 2013년에도 여기 와서 방비행에서 튜브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하고 12년 사이에 달라진 풍경이 있어요. 뭐죠? 뭐냐? 12년 전에 제가 왔을 때는 유럽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유럽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한국인 단체 관광객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저랑 같이 그 튜빙을 한 강의 상류에는 유럽 사람들이 튜브를 타고 쭉 하류까지 내려가요. 한 중류쯤 가잖아요. 네. 강의 중간 정도쯤 가면은 한국 팀들이 나타납니다. 한국인 패키지 팀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은 이 팀이 카야킹을 해요. 튜빙은 튜브를 타고 가만히 그냥 물살에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약간 좀 한 2시간 넘게 걸리고 지루하거든요. 그러겠네. 그런데 카약을 타면 이건 노를 내가 저어가니까 훨씬 빨라지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누워서 튜브 타고 가는 거는 지루해서 못 하나 봐. 그치, 지루하기도 하고. 카약을 타고 막. 지루하기도 하고 시간도 빠듯할걸요, 우린. 이 서양 애들처럼 맞아요. 오래 있지는 않잖아요. 맞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카야킹을 하는데 재밌는 건 하류에 가잖아요. 네. 중국 이 단체 여행자들의 모터보트가 나타납니다. 중국 사람들은 심지어 카야킹도 안 해. 그리고 여기 라오스가 이제 왜 중국 그 윈난성에서부터 고속철도가 놓여졌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오는 그 단체 관광객들은 연륜이 좀 있어요. 나이 50대, 60대 이상의 중국 노인들이 이제 많이들 패키지 투어를 오고, 이 사람들은 아마 카약 같은 거 노젓는 것도 귀찮겠죠. 그러니까 모터보트를 한 10몇 대 이 사람들이 빌려가지고 뱅뱅 하류에서 그냥 빠른 속도로 다녀. 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나라별로 어떤 저게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모터보트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생각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이걸 하고 자 방비행에 우리도 물놀이 했어.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튜빙하우스 재밌었던 건 이제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는데 네. 같이 가는 유럽 여행자들 발 밑에 소주병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발 밑에? 어떤 친구는 그리고 발 밑에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는 친구도 있고 미리 이미 따서 마시고 있는 친구도 있고 각 일병이었어. 튜빙을 하면서? 모든 튜빙하면서 그것도 참이슬 딸기 맛이 있는지 난 몰랐네. 진로 참이슬에 딸기 맛 그 소주를 우리가 아는 그 소주병 그걸 그대로 한 병씩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들고 튜브를 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어떻게 이 친구들이 다 이거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네 이거 아냐? 그랬더니 자기 이거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자기 이거 저기 한국 소주 진로 소주 참이슬을 마셔봤고 여기서는 이걸 마신다 다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방비행에 비극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사실은 그 비극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 여행자는 라오스로 들어오는 유럽 여행자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떤 비극이 있었냐면, 참고로 튜빙은 한번 하면은 저 위에서부터 튜브를 타고 한 2시간 넘게 내려와요. 네. 옛날에 원래 여기서 유럽 여행자들이 튜브를 타고 뭘 하느냐, 이건 그냥, 신선 노름인데, 맥주를 마시면서 튜브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젊은 여행자들이 와서,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튜빙 바가 있어요. 튜빙 바라 그래서, 강 그 기슭에 바를 이렇게 해놓고 튜브를 갖다 거기에 대고, 거기서 이제, 돈을 내고 맥주 같은 거, 여기, 비어 라오라든지 이런 그 현지 맥주를 마시는데, 네. 자, 맥주는 한 병 마시고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는 튜빙을 하고 쭉 내려가야 되는데 2시간 동안 내려가는데 중간에 화장실 들리기도 애매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맥주는 한 잔 마셔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 근데 소주는 양은 작으면서 빨리 취하고 오래 가잖아. 취기가.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이거 왜 이걸로 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맥주는 너무 약하고, 센 술을 원하는데, 참이슬을 좋다는데, 실은 몇 년 전에 이 라오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튜빙바에서 밀주를 조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라오 위스키라 그래서 밀주를 조제했는데, 거기에 메틸 알코올이 들어간 미친놈 거예요. 아니야. 얼마나 그게 차이가 난다고.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이제 몰랐던 거지, 뭐. 하여튼 몰랐는지 하여튼 아니면 단가를 아끼기 위해서 재료들, 그것 때문에 유럽 여행자들이, 젊은 여행자들이 많이 죽고 그랬어요. 메틸 알코올 중독으로. 눈도 멀고. 그래서, 근데 되게 이게 화제가, 나도 여행 가기 전에, 다들 라오스 여행을 꺼리는 이유, 그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좀 들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수혜주가 진로 참이슬이에요. 왜 그러냐? 현지에서 사먹는 라오스의 위스키는, 이 싸구려 위스키는 위험할 수 있잖아요. 먹고 죽을 수 있잖아. 근데 참이슬은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딱 느낀 게, 사실 이 친구들이 다들 참이슬을 들고 마시는 거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어쩌면 이제 한국 상품에 있어서 가장 큰 그거는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아닐까. 우리의 수출품 중에 가장 강한 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시아에 와서 여행을 하는데, 라오에서 만든 어떤 거라든지 이 근처에서 만든 중국에서 만든 뭔가보다도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음이 가는 거지. 이거는 그래도 먹고 적어도 죽지는 않아라는 어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실은 여기 참이슬이 꽤 비싸거든요. 현지 술에 비해서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시는 거지. 그래서 저는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지금 여기 온 곳은 이제 시판돈이라고, 시판돈이 라오스 말로 4,000개의 섬이에요. 네? 섬이 4,000개가 있어요. 4,000개? 섬이 4,000개가 있죠. 4,000? 4,000개의 섬. 네. 이게, 시판돈이라고 아마 구글 지도에 검색하면 아마 이건 보셔야 알 수 있어요. 지도로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이게 메콩강의 하류 정도의 약간 왜 삼각주처럼 이렇게 형성된 지역인데, 네. 수량이 많다 보니까, 넓게 이 강이 이제, 분포를 했고, 그래서 사이사이에, 섬들이 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시판돈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서 저녁을 이렇게 먹다가 제 옆자리에 이제 영국인 어떤 여행자가 이제 혼자 와서 또 이렇게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또 보면 우리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왜냐면 나는 어제 처음 이제 이 시판돈이라는 곳에 왔고, 혹시 이 친구가 여기 이곳에서 오래 있었으면, 여기서 뭐 하면 좋을지, 무슨 투어를 하면 좋을지 물어보려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도 온 지 하루 정도밖에 안 지났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친구가 오토바이 여행을 중이라는 거예요. 나이는 내 또래였어요. 내 또래고, 그러니까 50대 후반의 영국 남성인데, 혼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라오스를 갔다가, 투어를 하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건축 사무소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이 건축 쪽은, 그러니까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겨울이 약간 이제 비수기랍니다. 춥기도 하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휴가부터 이렇게 쭉 붙이면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장기 휴가를 쓸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행, 하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영국 근데 지금 이게 자기 요즘 사실은, 이제 나보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길게 왔냐. 그래서 나는 이제 은퇴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실은 은퇴하고 싶다.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네. 자, 영국의 건축가가 일하는 게 지금 엄청 힘들어졌어요. 왜 그러냐? 건축 비용이 너무너무 상승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땅을 가진 땅 주인이 이제 건축 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하겠죠. 너네 여기다가 몇 층짜리 건물 짓는데 얼마냐? 그래서 얼마야라고 딱 돈을 이제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하면은 그 금액으로는 이제는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도 왜 건축 자재가 막 오른 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이후에 건축 자재라든지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전쟁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약간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오히려 다른 세 가지 이유랍니다. 뭐냐? 첫 번째가 브렉시트. 브렉시트로 왜 그 얘들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영국이. 네. 자, 브렉시트를 한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하고 사실은 트럼프 현상하고 비슷한데 외국인 노동자를 쫓아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랬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EU 안에 있으니까 폴란드라든지 이런 다른 그 EU 국가 그러니까 임금이 싼 저임금 국가의 노동자들이 영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브렉시트를 해버렸고, 자, 브렉시트를 하고 나니까 폴란드 노동자들이 다 그냥 일을 더 이상 영국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귀국을 해버렸는데, 그 폴란드 노동자들이 건축 현장의 육체 노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확 올라버렸대요. 네.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2016년도에 런던에서 아주 큰 비극이 하나 있었죠. 그랜셀 타워 화재라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어떤 이 높은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몇 명이 사망한 아주 맞다. 끔찍한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게 우리가 다들 왜 그때 무슨 런던 같은 저런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저런 후진국형 사고가 나나 막 그랬었거든. 네. 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건축 현장에 이 안전 규정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규제가 강화돼버린 거죠. 근데 그전에는 싼 자재를 썼다면 이제는 그 방화성 어떤 그게 강한 인화성 물질을 다 배제한 그런 자재로 바꾸면서 건축도 올랐어. 세 번째는 코로나죠. 코비드 이후에 왜 이 돈을 화폐를 다 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이 세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동시에 터지니까 퍼펙트 스톰인 거지, 완전히. 그래서 엄청 이제 일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어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진짜 이제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 이 친구가 주로 하는 일이 고객들 만나서 불평을 들어주는 거래요. 야, 니들 분명히 3년 전에 이거 집 다 지어주기로 했는데 왜 아직도 안 되고 있니? 막 이러면서 이제 불평 들어주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면서 속으로 한 생각은 그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네 일은 한동안 AI에 의해서 대체되지는 않겠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 커스터머, 고객을 대면으로 이렇게, 응대해야 되는 직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 우리가 왜, 이렇게 불만 접수하려고 어디에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갑자기 자동 응답기로 넘어가거나 뭐로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짜증나잖아요. 네. 근데 돈을 많이 내는 VIP 고객들은 사람이 직접 가서 해명을 할 거란 말이야. 고객님, 이게요, 실은요, 이러해서 아마 그런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의 불평을 들어주는 노동은 AI에서 대체되지 않고 한동안 더 오래 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어제 가면서 또 재밌었던 거. 이 친구가 이제 맨체스터라 그래가지고. 맨체스터. 우리는 왜 영국 맨체스터 그러면 딱 들어오는 거는 맨유잖아, 맨유. 그래가지고 또 우리 또 이제 한국 선수도 또 막 그렇지 박지성. 그래서 내가 막 신나서 야 맨체스터
야, 내가 말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이야, 다들 예전에 박지성 뛸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보러 가는 게 막 꿈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네가 사는 너의 고향 도시를 내가 알아라고 얘기해주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딱 얘기했는데, 지금 표정이 별로일 거예요. 왜 또? 반가워하질 않아. 왜?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친구는 맨체스터에 축구 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무슨 이름도 기억이 안 나. 무슨 하위 팀을 자기는 응원을 하고 있대요. 유나이티드 있고. 시티, 맨체스터 시티. 아니요, 버널리인가? 버널리인가? 뭐 하여튼 뭐라 그랬는데, 나도 처음 들어보는, 근데 이 친구 얘기를 하는 거야. 영국에는 각 도시마다 여러 개의 팀들이 있는데, 자기가 하필 응원하는 팀은 최약체 팀이라서, 이 팀은 수십 년째, 이렇게, 자기네, 팀이, 자기네 이 영국 리그에서 우승을 해본 게 마지막 우승이 1970년대래. 나는 보면서 약간 롯데, 한국으로 치면 야구 롯데 팬들인가? 약간 이런 건데 엄청, 그런데 자기는 그 팀을 그래도 계속 지금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있네. 자기가, 이 팀, 의리가 있어. 근데 자기가 사실은 한번 바람 피운 적도 있대. 그 팀이 너무 꼴찌에서 못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맨체스터에서 이렇게 좀 성적이 좋은 다른 팀을 자기가 잠깐 응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양심에, 바람 피우는 것 같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 지금 부인으로 돌아왔다. 지금 이 팀을 나는 영원히 응원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근데 내가 얘기를 해봤어. 아니, 너는 그럼 그 팀을 어떻게 응원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딱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7살에 맨 처음 처음 보러 간 축구 경기가 그 팀의 축구 경기였대요. 그래서 딱 얘기하는 거야. You marry into the team. 딱 얘기하는 거야. 네가 맨 처음으로 축구 경기를 보러 가서 응원한 그 팀이 평생 가는 팀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응원하던 팀이었던 거죠. 동네별 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사는 동네. 그렇죠. 원래. 맞아요. 동네, 자기 사는 동네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갔고, 7살 때 데리고 갔고, 그 팀을 자기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야, 어린이 고객이 중요하구나. 어린이 고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팀을 하느냐가 이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저는 또 한번 물어본 게 사실 이번에 라오스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라오스 여행 위험하지 않냐고 다들 걱정을 해서 내가 발리 한 달 살이 하러 간다 그랬더니 다들 와 좋겠네요라고 하고 라오스 배낭여행 갑니다 그랬더니 다들 걱정을 해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 너는 그래도 지금 여기 몇 주째 라오스를 오토바이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위험하다고 느낀 적 없느냐? 전혀 없대요. 전혀 없고 너무너무 그냥 사람들이 다들 선하고 착하고 안전한 여행들을 해서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밀주 만들었는데 여행하면서 밀주 만들었는데 밀주 뭐라고? 아까 밀주 만들었다고 밀주 그렇지 그런 거는 근데 나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를 가서든 산락가라든지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 건 밤에 돌아다니고 이런 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저녁 6시, 7시 이후는 바깥으로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왠지 이번에 저는 라오스 여행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얘기해봐. 나 이번에 라오스 여행하면서 또 되게 재밌는 거. 최고의 가이드를 만났어요. 가이드. 챗GPT. GPT. 진짜 최고의 가이드야.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막 차로 한 2시간, 3시간 이동을 해서 멀미약을 미리 좀 사먹고 가야겠다 싶어서 약국에 가서 멀미약을 사는데 딱 이제 얘기를 해요. 챗GPT한테 야, 멀미약 라오스어로 알려줘. 얘가 알려주잖아요. 가서 그걸 딱 말하면 이 사람들이 라오스 말로 내가 얘기를 하면은 이걸 멀미약을 줘. 내가 이제 이걸 받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는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처방해준 멀미약을 사진을 찍어요. 멀미약에 사진을 찍어서 챗GPT에 올려. 자, 이 약은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약에 대해서 이름부터 해서 다 용법, 복용 방법, 언제 먹나요? 이동 30분 전에 미리 한정을 먹고 필요하면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복용한 이런 걸 싹 다 알려줘요. 그래서
와.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저는 또 뭘 하냐면 여기 이렇게 다니다가 왜 열대 지역에서는 우리가 처음 보는 나무에 달린 처음 보는 신기한 열매들이 있거든. 사진으로 찍어서 채집기한테 물어보면은 다 알려줘요. 네. 이 과일은 뭐고 사실은 맛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걸 쪄서 껍질을 뭐 어떤 용도로 씁니다. 막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또 여행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물어봐도 돼. 이를테면 나는 이번에 여행하다가 라오스는 겨울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지금도 한 낮에 20, 30도 딱 좋거든. 여기에 나무에 혹시 나이테가 있을까 없을까? 나무에 나이테가 겨울이 없는 나라에 나무에 나이테가 있을까 없을까? 겨울이 없어도 그래도 약간 우기 공기는 있으니까 있지 않을까요? 이야, 예리하다. 윗사람 봐라. 우기 공기를 딱 맞추네.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챗GPT는 딱 그래요. 짧은 답부터 드리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그런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 있는 그런 나무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뚜렷한 나이테는 안 생기지만 이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서로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희미하게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1년 단위로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재밌고 가다가 또 왜 이렇게 제가 이 BNTN에서 이렇게 메콩강변을 걷는데 거기에 공원에 이렇게 동상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상에 막 라오스 사람들이 와서 막 절을 하고 뭔가 이렇게 놓고 되게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그걸 하나 동상 사진을 찍어서 챗GPT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또 설명을 해줘요. 그분은 짜오와 벙이라 그래서 라오스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독립영웅. BNTN 왕국의 마지막 국왕인데 예전에 이제 태국과 맞서 싸운 민족 영웅이다. 뭐 이러면서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여행하는 것도 그러니까 가이드처럼 챗GPT를 활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럼요. 든든하죠. 든든하고. 진짜 든든해요. 오늘 그 시판돈에 지금 계신 거죠, 그럼 시판돈. 시판돈이 이제 뭐 재밌어요. 제가 지금 구글 워스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루앙프라방에 계셨고 그 뒤에 방비행은 멀지 않네요. 방비행으로 이동하셨고. 근데 루앙프라방에서 방비행 가는 것도 차로 한 대여섯 시간 걸려요. 근데 여기까지 고속철도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맞아.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고속철도가 뚫려 있어서 1시간이면 원래 가는데 제가 이거를 한 달 전에 발리에서 이미 예약을 했거든요. 네. 기차표를 예약을 했는데 딱 그 기차 타기 하루 전날 메일이 왔어요. 네. 예약 취소라고. 왜? 얘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몰라요. 근데 이게 약간 라오스 철도는 신뢰도가 좀 그런 면에서는 떨어져. 표를 근데 가보니까 버스 터미널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를 예약을 날린 여행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오는 기차거든요. 네. 처음 시작이 중국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갑자기 패키지 단체 투어들이 기차를 갖다가 이렇게 저걸 해버리면은 다 그냥 표를 싹 다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목걸 예약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이제 그랬고 그래서 방비행 다음에는 이제 방비행에서 대신 BNTN까지는 기차로 왔어요. 1시간 정도 기차로 이동을 했고 BNTN에서 비행기를 탔죠. 팍세라는 곳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 비행기로 이동해서 팍세에서 또 하룻밤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판돈이 있는 돈베스로 왔고요. 팍세에서 여기 올 때도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자, 나 지금 팍세에 머물고 있는데 내일 나는 돈베스로 가려고 그래. 어떻게 가는 게 제일 편해? 그러면은 가장 편하고 실패 없는 루트로 딱 짜드릴게요. 그러면서 여행사랑 시간표랑 현장 팁까지 3번에 싹 다 알려줘요. BNTN 진짜 챗GPT 너무 편해요. 그렇지. 요즘 보면 기술 발달에 따라서 이거 없을 땐 대체 어떻게 다녔을까 싶은. 맞아. 그런 게 많아. 예.
이게 그러니까 맞아. 지금 루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루앙프라방에서 방비행 갔다가 버스로 방비행 갔다가 방비행에서 BNT에는 비행기로 가고 방비행에서 BNT에는 기차로 가고 기차로 가고 BNTN에서 팍세를 팍세는 비행기로 가고 비행기로 가고 그다음에 팍세에서 돈베까지는 버스와 보스로. 아니 근데 사실 지난주에서 일주일 지났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 작가님은 사실은 좀 장기 체류형인데 어떻게 이렇게 메뚜기 뛰듯이 확 오셨어요? 이게 제가 사실은 여행을 하는 두 가지 테마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기 체류하면서 휴양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드벤처예요. 어드벤처. 그래서 모험을 즐기는 건데 저는 발리 한 달살이 하면서 좀 푹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발리 한 달살이 하면서 푹 쉬고 난다면은 이제 에너지가 차오르거든. 배터리가 이제 푹 충전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되게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튜빙도 하고 카야킹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그 액티비티를 즐기는 거죠. 근데 라오스는 그런 액티비티를 즐기기엔 되게 좋은 곳이고 사실 라오스 와서 지금 일주일 좀 지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발리 한 달살이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라오스에서 한 달살이를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리는 약간 좀 심심하고 좀 그랬는데 근데 그리고 나는 사실 사람들이 라오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해서 캄보디아 인접 국가고 그래서 좀 위험하다, 치안이 안 좋다 이런 걱정들을 해서 나는 12년 전에 너무 좋았는데 그 사이에 좀 위험해졌나 싶어서 여기 여행 기간을 조금 줄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와서 보니까 여전히 좋아.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여전히 좋아서 다 다니고 싶은 데를 다 다니다 보니까 좀 바빠졌죠. 그래서 저는 만약 내가 3개월 전에 나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야야야 발리 가지 말고 그냥 라오스에서 한 달살이 해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지금 라오스가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지금 계신 시판도는 사실 바로 그냥 국경에 캄보디아 국경에 맞닿아 있는 곳으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아니 우리 한국 이렇게 끌려가고 납치되고 젊은이들 막 가서 하는 보이스피싱에 동원되고 그런 범죄 소직이 있는 데가 바로 캄보디아 국경이라고 하더만. 근데 솔직히 나는 우리가 이 미디어를 볼 때 항상 나는 좀 걸러야 되는 게 나는 몰라 이건 내가 잘못 해석하면 나는 납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무슨 인신매매 조직이 있어서 누군가를 납치하고 그럴 수는 없어. 다만 자발적으로 걸어간 사람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겠지. 돈을 벌려고 어딘가를 갔다가 거기에서 약간 좀 인신 구속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경우는 있어도 자유를 구속당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그냥 여행하러 갔는데 멀쩡하게 여행하는 사람을 누가 나타나가지고 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간다? 저는 아무리 캄보디아가 뭐 이렇게 험해졌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여행 가서 자기가 잘 좀 이렇게 조심하고 다니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하는데 모르죠. 나도 이거는 내 생각뿐이고 저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아주 그렇게 치안이 막강한 그런 나라는 저는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도 필리핀은 안 가요. 거기는 총이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또 범죄도시 이런 영화를 1편, 2편, 3편, 4편까지 보면서 더 이쪽 동네는 안 가게 된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는 여기 와서 그래서 저도 더 내가 혹시라도 좀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여행자들은 어떤가라고 다들 물어보면 다른 여행자들도 나처럼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야,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저희 처음 들어보는 지명들로 또 어드벤처 하는 재밌는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뭐 어드벤처 하시느라고 책은 별로 못 보셨겠네. 아니요, 책도 읽었어요. 책 소개 하나 해도 돼요? 네네네. 저는 우리가 뭐든 쉽게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1:1 대응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캄보디아 그러면 위험한 나라,
라오스 그러면 치안이 안 좋아. 라오스 밀주 죽어.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그걸 하는데 네. 사실은 풍성하단 말이에요. 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1대1 대응을 식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생기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영어 단어를 우리가 좀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책은 영어 어감 사전. 영어 어감 사전. 님이 쓰신 믿고 보는 작가 조이스 박. 우리 왜 예전에 그 챗GPT 영어 공부법서부터 시작해서 네.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이 조이스 박님 책을 워낙 또 많이 쓰시기도 하시는데 네. 이분이 영어 어감 사전을 냈는데 자 이를테면 우리가 독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영어로는 우리가 싱글 솔로 뭐 이런 그게 있잖아요. 네. 혼자라는 뜻으로. 네. 자, 싱글과 솔로가 둘 다 우리는 혼자야, 독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왜 우리 예능 프로그램에 나는 솔로 있잖아요. 네. 나는 솔로. 그래서 이 예능 프로그램 뜨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슨 말까지 하냐면 저는 모태 솔로예요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영어로서는 솔로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 않는 솔로라는 뜻으로는 싱글이 맞죠. 근데 솔로는 뭐냐면 그냥 그 연주를 할 때 혼자 한다는 거예요. She played a beautiful violin solo. 그러면 그냥 바이올린 독주를 했다예요. 약간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네요. 맞아요. 그냥 혼자 했다는 거예요. 솔로는 그냥 혼자 했다는 거고, 싱글이, 이 연애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하는 솔로는 사실은 솔로가 아니라 싱글로 해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왜 빠르다 그럴 때, 우리가 빠르다 그러면 영어로는 패스트나 퀵이나 랩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과연 이 패스트와 퀵은 어떻게 다를까? 이 차이도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패스트는 쉽게 얘기하면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he runs fast 그러면 그는 빠르게 달린 거예요. 자, 근데 퀵은 뭐냐면 속도로 측정할 수는 없는데 그냥 신속한 거예요. 맞아. 난 그거는 알겠는데. She answered quickly. 이건 알겠어? 원래 원래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fast car라고 하고 fast food 이거는 속도가 측정이 가능해. 시간이 측정이 가능해. 이거는 다른 것보다는 빨리 나와. 속도가 빨라. 근데 퀵은 속도보다 행동이 신속한 거예요. 배송이 빠른 건 퀵이죠. quick distance. 그렇지. quick decision, quick shower.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우리가 영어에서 서로 조금씩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과 논리가 어떻게 다르고 프랙티스와 트레이닝과 엑서사이즈의 차이는 뭐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책 읽기는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미가 있어야 책을 우리가 꾸준히 읽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 공부도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영어 공부라는 게 하루 이틀에 우리가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매일의 어떤 입력과 인출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영어 공부 즐겁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조이스 박님처럼 재미있는 영어 공부법 책을 쓰시는 저자를 만나면 돼요. 그러면 저는 영어 단어 공부가 그동안은 난 되게 약간 버캐블러리 22,000 막 이런 것처럼 어려운 단어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분은 퀵이나 패스트, 싱글, 솔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 단어의 차이, 미묘한 어떤 뜻의 차이를 조근조근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영어 공부법 책으로 영어 어감 사전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니 우리 사실 통역사도 하셨고 진짜 몇십 년간 영어와 함께 오신 우리 김 작가께서도 여기를 보시면서 이런 차이 나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나 몰랐어 진짜로. 우리 김 작가님 모르는 게 있었다고 여기서? 왜냐하면 이를테면은 우리 박동 부장님 혹시 프랙티스와 우리가 연습 그러면 연습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프랙티스, 트레이닝, 엑서사이즈가 있거든요.
이 세 개 혹시 차이 구별할 수 있어요? 못하겠는데 트레이닝과 못하겠지. 못하겠긴 했는데 이거를 뒤에 어떤 단어나 뭐 이렇게 붙여서 표현으로 딱 제시를 하면 이건 어색한데라는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하면 완벽해진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practice makes perfect. 여기서 practice를 training makes perfect, exercise makes 약간 어색하잖아요. 어색해. 안 맞거든요. 안 들어봤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안 들어봤지. 자, 그게 왜 그러냐면 practice는 단순한 연습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반복? 스스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꾸준히 반복하는 연습이 practice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 피아노를 연습하는 거는 practice예요. 아, 그래요? 나 트레이닝인 줄 알았네. 아니야. 스스로. She practices the piano every day.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매일 하는 거는 practice예요. 자, 트레이닝은 뭐냐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 교사가 됐어. 그래서 교사 연수를 받아. 그러면 teacher training이에요. 뭐냐면 특정 목표나 직업적인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획한 프로그램. 그렇지. 트레이닝은 트레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PT도 있구나. 그렇잖아. 피지컬 트레이닝은 트레이너가 있어. 근데 내가 프랙티스를 하는 거는 나 혼자서도 프랙티스는 할 수가 있죠. 프랙티셔너는 없는 건가요? 응? 프랙티셔너는 프랙티스는 내가 혼자서 하는 건 거고, 그렇지, 없는 거지. 그리고 엑서사이즈는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아주 짧은 연습이에요. 간단하고 짧은 연습이야. 그러니까 신체 단련이나 특정 능력 향상인데, 이를테면, 엑서사이즈를 하라 그러면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도 엑서사이즈예요. 그리고 교실에서 문제 풀어보는 것도 엑서사이즈예요. 그렇지, 그건 우리가 맨날 들었지. 교실에서 엑서사이즈. 엑서사이즈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근데 이런 거를 하나 이렇게 설명을 조근조근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단어 공부를 하겠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책을 읽으면서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냥 책을 술술술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영어 공부가 되는 책. 책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능력을 얻으려면 정말 많은 문장들을 접해봐야 이거 딱 봤을 때 이거 왠지 이상한데 왠지 이상한 대로 배우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엄청 들 텐데 이거를 근데 그 왠지 이상한 데를 우리가 사실은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다독이에요. 그렇죠. 다독. 저는 예전에 이제 내가 어떻게 공대를 나와서 통역사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뭐 그 전에 나는 문장 암송이라든지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필요했던 단계는 뭐냐면 영어 다독이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스티븐 킹의 소설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된 당시 스티븐 킹은 미국에서는 1990년대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한국에서는 알려지지가 않아서 한국에서 번역돼서 들어온 소설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는 스티븐 킹 원작의 영화 미저리라든지 K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 사람 원작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영어 소설을 읽다가 완전 빠져들었고 1년에 제가 영문 소설을 한 100권씩 읽은 시절이 있어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때 내가 깨달았어. 영어가 확 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일단 양을 많이 접하고 나면 어색한 게 느껴져요. 이거는 문상 이 단어는 좀 왠지 어색한데 아까 박동 부장 얘기했던 것처럼 그럴 때 영어 시험을 보잖아요. 토익이든 토플이든 틀린 것 바로바로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단어는 아니야. 여기서 이런 문장은 안 돼. 이런 걸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다독으로 가는 길이 중요한데 그 전에 영어 어감 사전 이렇게 읽으셔도 저는 영어 공부에는 단어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좋아요. 저는 버캐블러리 22,000, 33,000처럼 사용 빈도가 낮은 어려운 단어보다는 오히려 싱글, 솔로, 엑서사이즈, 트레이닝, 프랙티스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생겼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젊었을 때
대학생들이 뭐 보캐블러리 22,000, 33,000 맞아. 막 이런 거 막 맞아. 두껍게 보잖아요. 저는 사실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진짜? 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외국 유학 가기 위해서 토플 시험 보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김 작가님도 보셨어요? 나도 봤죠.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러니까 박동부장님하고 저하고 보셨지? 살짝의 이렇게 몇 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우리 때는 1987년, 88년도에 네. 대학에 들어가서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네. 토플 공부하는 거고 네. 성문 기본 영어라든지 종합 영어, 문법 책을 공부하는 거고 어려운 단어를 외우는 게 우리는 네. 공부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화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도 그래서 나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제 또래 세대들이 영어 공부 그러면 괜히 힘들게 어렵게 공부만 하고 실제로 써먹지는 못하는 우리 세대들이라고 생각해요. 괜히 보캐블러리 22,000 이런 거 백날 외워봤자 그거 실생활에서 쓸 수가 없어요. 단어가 너무 어렵거든. 토플에는 도움이 됐나요? 나는 그냥 이게 그렇죠. 토플 준비에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토플은 얼마나 내가 어려운 단어, 왜냐하면 토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대학 수업을 듣고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이 사람이 수업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영어 학습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캠퍼스에서는 대학 그 강의실에서는 왜 어려운 단어들 나오잖아요. 왜 어려운 개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어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토플의 시대가 가고 토익의 시대가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토플 잘 본 애들이 막상 뽑아놓으니까 일상 회화는 잘 못하더라. 자, 그러면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무 기업 현장에서 비즈니스 영어를 따로 시험을 봐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토익이었고, 그래서 토플 이후에는 토익이 이제 취업에 훨씬 더 많은 이제 기업에서 토익 점수를 이제 차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토플의 시대에는 토플은 고득점을 위해서는 어려운 단어를 외워야 했거든. 그랬구나. 근데 저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나는 지금이 약간 이런 어떤 기시감이 있냐면, 그때는 내가 쓰지도 않은 공부를, 쓰지도 않을 단어를 길을 쓰고 어렵게 외웠던 게 1980년대 영어 공부라면 나는 요즘도 어쩌면 우리가 AI와 로봇의 시대에 쓰지 않을 기술과 무언가를 아이들에게 너무 고생스럽게 아이들이 지금 배우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니까. 근데 사실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 고생스럽게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나는 사실 이유는 딱 하나거든.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이 오브 그래티피케이션.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참는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괴로운 거를 시키고 이걸 네가 얼마나 견디느냐를 보는 거거든. 이거는 한편으로는 필요하긴 필요해. 근데 저는 우리가 이런 교육 방향으로 너무 과도하게 가서 이제 아이들이 여기에서 질려서 탈출 또는 탈락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입시생의 부모로서 이렇게 보면 일단 진짜 세상에서 필요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너무 깊게 들어가서 애들 고문하고 있다라는 생각 하나 들고 그다음에 성실성의 문제 있잖아요. 성실성 성실성에다 조금 더 말을 더해서 견디는 능력, 괴로움을 견디는 능력,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어. 이건 부모의 재력이야. 사실. 뭐가 있을까? 부모의 재력이에요. 부모의 재력이야. 맞아. 부모의 재력. 그러니까 성실하고 막 이런 친구들은 그래요.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도 같아. 부모가 재력이 안 되는데 성실하게 막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는 애가 그 정도 성실성이 없어도 부모가 재력으로 확 밀어붙여주면 대치동에 진짜 좋은 선생한테 붙여서 좋은 프로그램 넣어서 하면 그냥
강한 성실성이 그렇지. 아니라 그냥 적당한 성실성이 내는데 그거 부모가 재력으로 그냥 확 밀어주면 어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적당한 성실성을 가진 애는 부모의 재력이 사실은 결정을 하는 거고, 그 아주 강한 그 성실성을 가진 애는 근데 그 부모의 재력이 못 받쳐주면 사실은 끝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 지금 그 정도 상황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난 이때까지는 그냥 근데 나는 이게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부모로 이 입시생 걸 고등학교를 겪어보니까 그렇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큰 문제였구나 싶더라고요. 더 큰 문제였어. 맞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냐면 사실은 우리 인간은 네. 아주 원시 시대 때 말고 원시 공산 사회는 그때는 다 같이 평등하잖아요. 네. 다 같이 굶먹고 다 같이 했으니까. 근데 사실 지난 수천 년 동안은 봉건 시대는 쉽게 얘기하면 신분으로 딱 때부터 나눠져 있었잖아요. 네. 딱 나눠져 있었고 공부를 할 사람도 딱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예를 들면 1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중에 한 3, 4명 정도 양반집 자식들이고 나머지는 다들 그냥 농부나 천민의 자식들이라서 처음서부터 그냥 이 공부를 아예 할 수 없는 그거였거든. 근데 나는 지금 사실 여기 지금 라오스 와서 내가 되게 놀라는 것 중 하나는 어제도 내가 여기 돈대에서 저녁을 이렇게 먹기 위해서 근데 애들이 다들 길에서 뛰어나와서 놀고 있어요. 네. 4살, 5살, 7살, 8살 이런 애들이 4살, 5살 되는 애들이 길에서 뛰어놀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길에 차가 없어. 9살, 10살 되는 애들이 같이 놀기 때문이야. 길에 차도 없고 자, 뭐냐면 여기는 식당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아이를 한 3명, 4명씩 낳아요. 네. 형제자매를. 우리처럼 한둘 낳지 않아. 여긴 아직까지도 3명, 4명 낳는데 그러면 얘들은 어린 3살, 4살짜리를 9살, 10살짜리들이 돌보거든. 우리나라 같으면 9살, 10살이면 학원 다닌단 말이야, 밤에. 근데 여기는 그냥 길에서 같이 풀어줘서 같이 가고 그리고 9살, 10살은 3살, 4살 동생을 돌보고요. 네. 13살, 14살 되는 애들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요, 여기는 이미. 즉 뭐냐면 아마도 여기는 아직까지도 이제 라오스는 농경사회적인 어떤 그런 한국 같은 이렇게 발달한 산업사회가 아니니까 그런 건데 나는 아마도 예전에는 우리가 농경사회일 때는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까 우리 그 부모의 재력에 더해서 신분이었겠죠. 양반집 자제로 태어나면은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절에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의 그 학자라는 것이 이 신분 제도를 고착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문화 산물이 아닐까 싶은 게 왜냐하면 배우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천자문만 다 외우려고 그래도 몇 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수많은 돈을 들여서 오랜 시간 애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어떤 재력이 돼야지 옛날에 공부할 수 있었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신분 제도는 철폐되고 100명이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발리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에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진학률이 30%, 4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그런 어떤 이 교육에 막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근데 되게 그한 건 한국이 사실은 발전하게 된 계기는 그 높은 교육열 때문에 우리 80년대, 90년대 경제적 성장을 이뤄서 다른 아시아들 주변 국가들보다 우리가 빠르게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교육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이 과도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렵네요. 그리고 정부가 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대치동 산업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고 산업이 커서 맞아. 이거를 사교육 시장도 이게 국가가 그냥 산업 단위 하나로 보면 이거를 정말 전면적으로 뭘 하기는 되게 부담스럽겠다 나라가 세수 입장 세수도 뭐 그렇겠고 여기 고용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 뭐 참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내가 또 수가를 얻기는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는 책을 쓰고 계속 그 2015년, 16년부터 그 책을 쓰고 계속 이제 이걸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영어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들어가고 그걸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가족의 어떤 네. 이 여유 자금을 다들 털어서 이제 아이를 나는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좀 줄이자. 그리고 영어 공부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즐겁게 해보자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앞으로는 결국은 어떤 아이들이 성공할 거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이 부모가 시키고 선생님이 시키고 직장 상사시키고 남이 시킨 일을 억지로 참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그런 사람은 금세 도태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기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나는 공부 또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우리가 영어 공부든 뭐든 재미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아이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부가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다. 재미나게 할 수 있어. 지금은 문제는 아이들이 해야 될 공부가 너무 많아서 그죠. 네. 그걸 찾을 여유가 없는 게 좀 문제긴 하죠. 지금 여행 이제 막바지 가셨죠? 그렇죠. 이제 국경까지 내려왔으니 한국에서 뵐 것 같습니다. 또 그렇죠. 자, 여행 잘 마치시고 다음 주에 네, 깨끗한 음질로 또 서울에서 뵙겠습니다.